이번 시간은 242페이지 계약법 총론 들어갑니다. 대표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분류 가지고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번 지문에 사용대차란 말 나옵니다. 공짜로 빌려 쓰는 계약이죠.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고 편무가 되지요. 여러분들 증여도 마찬가지죠. 임대차,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임대차, 또 매매계약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쌍무지만 사용대차는 증여는 쌍무가 아니고 편무. 2번 지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번 지문은 내 안에 너 있다. 유상계약이 얘기했습니다. 쌍무한테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쌍자 보입니까? 유자 보입니까? 그래서 쌍무는 유상이다. 이 말은 맞아도 유상이 쌍무다. 이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쌍무는 모두 유상입니다. 범위가 유상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것입니다. 교환 계약할 때 보충 들어가죠. 그러면 보충 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음 네 번째 거 유상 무상 구별 실익은 쌍무 거기 보시면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에요. 유상 대가적 출연 그렇지 못한 거 유상 무상의 포인트는 담보 책임에 관한 얘기입니다.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에서 적용됩니다. 무상은 그렇지 않고요. 조심할 것은 쌍무는 거기 위험부담이란 말은 쌍무의 문제예요. 쌍무, 편무할 때는 바로 동시 이행하고 위험부담 이런 것을 구별하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대차 했을 때 임대인이 반드시 처분 권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요거. 다음에 문제 1번 봅시다. 1번 매매계약은 요물일까요? 매매는 요물이 아니죠. 매매는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죠. 유상은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현대계보. 두 가지 기억하세요. 현대계보는 무슨 계약? 요물계약. 나머지 건 낙성. 현상광고, 대물변제, 그 다음에 계약금 거는 계약,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 이런 것들은 요물계약, 나머지 건 낙성계약. 두 번째, 교환계약은 교환계약은 무상이 아니죠. 유상계약이고 계속적 계약은 아니고요. 일시적 계약에 들어가고 임대차 계약은 편무가 아니죠. 쌍무. 유상은 맞습니다. 네 번째 질문. 유상은 모두 쌍무 계약이다. 틀렸네요. 방금 전에 유상이 쌍무다 그러면 틀리죠. 쌍무는 유상이다 맞겠지만 그래서 4번 지문 이걸 기억하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섯 번째 이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정답은 5번. 문제 2번 합의의 물건 인도 기타 급부해되는 것. 그게 바로 요물계약 고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2번은 계약금 거는 계약. 그게 바로 무슨 계약? 요물계약의 대표가 된다는 거. 계약 종류 가지고 한 문제 꼭 맞히시고요. 다음 이제 244페이지 가셔서 계약의 성립, 언제 성립하는가 하는 얘기죠.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숨은 불합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땡 틀렸네요. 네, 이게 기억할 게 뭐냐면 불성립 반대는 성립이죠. 불성립이 불합입니다. 불합이고 성립이 합입니다. 네, 성립한 다음 합의가 있은 후 무효, 취소, 유효로 갈리죠. 갈립니다. 따라서 뭐다? 네, 어디서는 불성립에서는 네, 무효 쓸 수가 없고요. 취소 쓸 수도 없고 유효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이든 거기 뭐 무의식적이든 숨은 불합이든 숨은 불합이가 뭐냐면 무의식적 불합이다. 뭐 몰라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불성립에서는 착오 취소라는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직관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미끼로 봅니다. 그래서 청약에 해당한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청약의 미끼,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1번 X, 2번 X. 세 번째 거네요. 격지자 청약. 조심하셔야 합니다. 격지자 청약은 도달주의. 참고할 것은 격지자 승낙은 발신주의. 정답은 3번 맞는 질문일 것이고, 네 번째 질문, 사망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사망하더라도 청약은 죽이지 마시고 살린다. 그래서 4번도 X, 5번 조건 붙여서 변경과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종전 청약은 당연히 상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대표 유형 격지자 청약은 도달주의. 참고할 것 격지자 승낙은 발신주의. 계약 성립 가지고 한 문제 반드시 나올 것이다. 자, 그렇고 대표 유형 문제 지나서 24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네, 박스 문제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기억은 잘 보세요. 문장 읽는 순서입니다. 갑 청약에 대해서 의뢰 승낙이 기간이 경과 후 도착했다. 연착된 승낙이죠. 새 청약으로 보죠. 갑이 다시 여기 대해서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계약이 뭐한다? 네, 성립하지요. 니은 일정 기간 내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이 청약은 상대방이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이 없다? 니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명 승낙의 자유 때문에 그렇죠. 이런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자, 디귿은 물건 보내왔는데 뜯어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계약 성립합니다. 리을, 자, 배달 사고로 연착이 됐는데 그 사실 알고도 연착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특수 연착입니다. 특수 연착했는데 그걸 개무시했다. 그러면 개무시당해서 계약은 성립합니다. 미음입니다. 갑이 매매 가격을 제시한 청약에 대해서 을이 분할 지급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죠. 이것은 그냥 새 청약일 뿐이지 계약 성립하지는 않고요. 자, 비읍이 바로 교차 청약입니다. 자, 보세요. 100만 원 사려는 청약을 했는데 사실을 모른 채 다시 100만 원 팔라는 청약했습니다. 무슨 청약? 네, 교차 청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계약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비읍, 기역, 디귿, 리을, 비읍.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 맞힐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248페이지에 네, 문제 9번.
그냥 갑을 뭐 이렇게 해서 푼 것뿐이지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 100만 원 팔고 싶다. 살지 않으면 8월 30일까지 연락 바란다. 8월 10일 발송, 8월 12일 을에게 도달했다. 틀린 것. 1번 8월 12일 도달 후부터는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맞고요. 두 번째 거죠. 만약 을이 당신의 엑스터지를 1억 원에 사고 싶다. 팔 생각 있으면 8월 25일까지 연락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8월 11일 발송해서 8월 13일 갑에게 도달하였다. 자, 8월 11일 갑을 간의 계약이 성립한다. 자, 9번의 2번은 바로 교차 청약입니다. 갑도 뭐 했고요? 갑도 청약을 했고요. 을도 같은 내용을 청약이 돼가지고 교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거기 을이 한 거는 언제입니까? 8월 11일 발송했습니다. 네, 발송했고요. 자, 언제 도달했습니까? 8월 며칠? 8월 13일 날 도달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니까 양청약 도달 8월 며칠? 13일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교차 청약을 살짝 비틀어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것은 8월 20일 우편 발송, 9월 1일 갑에게 도달. 자, 갑이 수인 확인하고 지체 없이 을에게 연착 통지했습니다. 연착 통지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네 번째는 8월 30일까지 답이 없으면 사는 것으로 알겠다라는 이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승낙의 자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9번은 계속 같은 문제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약 성립 9번 정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네, 문제 12번. 계약 체결상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돼 있네요.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 갑하고 을. 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무효입니다. 갑은 유책, 잘못이 있어야 되고요. 을은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신뢰 이익 배상을 요구하고, 만약에 신뢰가 이행 이익을 초과하게 되면 이행 이익을 한도로 해서 책임 물으면 됩니다.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야기입니다. 자, 1번은 원시적 불능.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만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양쪽 다 모두 과실이 있다. 그러면 한쪽은 과실이 없어야 되고 한쪽은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양쪽 다 과실이 있으면 개체상 책임 문제는 성립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신뢰익배상 원칙으로 들어가는 거 맞고요. 자, 네 번째 것은 계약교섭 중도 파기죠. 그럼 이거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았고 무효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는 다룰 수 없고 불법행위 문제로 다룬다는 것이고, 네, 다섯 번째네요. 자, 이 원시적 불능은 객관적 전부 불능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이때 무효일 때 개체상 문제지,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일 때는 개체상 문제가 아니고 일부 면적 부족, 수량 부족은 이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수량 부족은 계약 체결상 과실이 아니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면적 부족으로 해결합니다. 정답은 5번. 계약 체결상 과실에 관한 얘기였고요.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계약의 효력입니다. 지금 순서가 계약법은 계약의 종류, 한 문제 정도, 두 번째 계약의 성립, 한 문제, 그 중간에 하나, 네, 계약 체결상 과실이 하나 살짝 들어가 있었고, 이제 계약의 효력, 특히 쌍무계약의 효력,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가 동시이행, 반드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 연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계약에다가 제3자 약관이 들어간 제3자를 위한 계약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약에 효력이 있으면 이 계약을 끝내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를 전제해서 끝내는 거, 네, 계약의 해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가 쭉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법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쌍무계약의 첫 번째 파트, 동시이행 항변권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자, 대표 유형입니다. 252페이지에 대표 유형, 항변권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지문은 각각 별개의 약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이 동일한 계약에서 출발했을 때, 네, 동시 이행 관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 별개의 계약이라고 씁니다. 별개의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이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지문은 선이행 의무자. 물론 원칙적으로는 항변권이 없습니다. 네, 선이행을 약속한 사람은 원칙은 항변하면 안 되죠. 항변권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네,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이행 의무 이행지체 하다가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하면 그때부터 항변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판례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 네, 세 번째 것이죠. 한 번 현실 제공. 그럼 보세요. 네, 한 번 현실 제공 안 받네요. 그게 안 받는 걸 수령 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행 제공이 안 되면 수령 지체에 있던 사람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현실 제공, 수령 지체에 빠지게 했다. 그러면 다음번 가서 이행 제공이 없으면 이쪽의 항변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질문 행사할 수 없다, 틀렸다는 얘기고, 네 번째 질문이죠. 네, 가장 포인트는 항변권이죠. 네, 항변권이 있으면요, 특징 주장하지 않아도, 항변권이 있으면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체만으로, 네,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항변권 할 때는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항변권. 자, 법원에 가서는 항변권을 만약에 주장하지 않죠. 법원에 가서는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네, 지는 겁니다. 그럼 소송 제기한 원고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것이고, 법원에 가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항변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게 되면, 자, 사실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하는 것이 원래 맞겠죠. 근데 법원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로 가지 않고 둘을 불러다가 야 싸우지들 말고 서로 상환해. 너도 주고 너도 줘. 상환 급부 판결. 이거는 원고 일부 승소랑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10 대표 유형의 5번 지문 원고 패소 판결 아니고 원고 일부 승소. 대표 유형 잘 좀 정리해 두십시오. 자, 됐고요. 다음에 항변권 가겠습니다. 13번. 갑과 을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행위 설명으로 틀린 것. 첫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유권 이전 의무는 물론 인도 의무도 의뢰 대금 측 무슨 관계에 있다? 통신관계에 있다. 문제 13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유권 등기 의무와 부동산 인도 의무 동생관계에 있다. 두 번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설정 말소될 때까지 잔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자, 인도받기 전 잔대금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자, 부동산 인도일까지 인도되지 않았다면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네 번째 거, 갑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체에 빠진 을. 나왔네요. 한 번 현실 제공, 수령 지체에 빠뜨렸다. 그런 얘기죠. 자, 이행 제공 없다면 항변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지문 X. 4번 지문 X입니다. 그래서 한 번 현실 제공, 수령 지체에 빠뜨렸다. 다시 갖고 왔다가 다음번 가서 제공 없으면 이쪽은 여전히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로 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13번은 정답이 4번이 틀렸다는 거. 자, 13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6페이지 갑니다. 네, 문제 18번 들어가겠습니다. 항변권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지문은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 채권자인 병한테 이전됐습니다. 그러면 을은 병의 대금 청구에 대해서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 X. 두 번째 지문,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 허용하지 않습니다. 항변권 붙은 채권, 자동 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항변권이 이유 없이 날아간다. 세 번째 겁니다.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 본등기 및 인도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생관계에 있다. 3번이 맞네요. 3번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그래서 가 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 드릴 것은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이때 착각하지 마세요. 채무 변제와 자, 가등기 담보 말소는 동생 관계가 아니죠. 구별할 수 있습니까? 동생 관계 이단이다. 아니죠. 채무 변제가 주고요. 가등기 담보는 종이죠. 주가 갚으면 저당권도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채무 면제가 돈 갚는 것이 선이행 의무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안 갚는다, 변제하지 않으면 을은 청산 절차 거쳐서
을은 본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산 절차 거친다면 당연히 여기 보세요. 갑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그대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쪽은 청산금을 뭐 해야 되고 지급해야 되죠. 청산금 지급할 때까지 네, 여기다 등기 서류 교부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자, 청산금 지급 의무와 목적 부동산은 본등기 및 서류죠. 본등기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네가 청산금 줄 때까지 나 이거 이행하지 않을 거야. 무슨 관계? 이것은 동시 이행 관계죠. 보충 설명드립니다. 채무변제와 가등기 담보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돈 갚으면 자동 소멸합니다. 근데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사람이 본등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청산금 지급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서류 교부와 목적물 인도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 자, 네 번째 것은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갑을 매매대금 인상 약정했습니다. 갑은 을이 인상분 주지 않게 되면 을한테 항변할 수 있으니 병한테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인상 쓸 수 있다.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는 근저당권 실행이 경매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등기 말소는 낙찰자가 채무자한테 가야 되고 채권자는 돈 배당금 경락인한테 줘야 되죠. 상대방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8번은 정답이 3번. 자,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다음 257페이지 이제 위험부담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부담? 위험부담. 네, 지금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는 유효로 봅니다. 이때 키워드 채무자, 보통 매도인을 얘기합니다. 매도인이 잘못이 없을 때, 잘못이 없을 때 이때 위험 부담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매도인한테 뭐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다로 들어가서 법정 해제, 그 다음에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9번의 기억 봅시다. 기억 지문은 잘 보세요. 매매 쌍무 계약 좋습니다. 근데 체결 전 날라갔다고 했으니까 이건 원시적 불능의 문제죠. 따라서 원시적 불능에서는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후발적 불능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니은. 좋은데 니은은 증여입니다. 증여. 증여는 쌍무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위험 부담 쓰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니은 함정이고요. 디귿.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 잘못으로 매도인 채무가 이행 불능됐다. 보세요. 매매입니다. 쌍무 맞죠? 자, 어쨌든 매도인은 잘못이 없죠. 키워드가 뭐다? 매도인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요. 누구의 잘못? 매수인의 잘못 있다? 관계없어요.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대가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귿 위험 부담. 계약 체결 후 수령 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역시 리을하고 같은
기능 보시면 돼요. 누구 잘못? 매수인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위험 부담 문제 발생. 자, 미음이죠. 교환계약 체결 후 채무가 자신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미음은 지금 요 얘기, 지금 잘못이 있죠. 잘못. 매도인한테 잘못이 없을 때 위험 부담. 만약에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으면 체불이다. 그러니까 미음은 위험 부담이 아니고 체불 이다의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의죠. 네, 계약 체결 후 토지가 수용됩니다. 그러면 갑은 잘못이 없죠.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무자한테 잘못 없는 것은 디귿, 리을, 비읍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 부담, 후발적 불능 이야기를 골라낸 겁니다. 위험 부담 됐고요. 다음 페이지 20번 가볼까요? 문제 20번. 갑과 을이 갑수의 건물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수익권 이전 및 인도 전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됐다. 네, 갑하고 을하고 들어갔을 때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다는 얘기죠. 이때 누구도 잘못 없고 갑도 귀책사유가 없고 을도 귀책사유가 없다. 이때 갑은 채무자란 얘기고요. 매수인은 채권자란 얘기입니다. 채무자, 채권자 개별 구념하셔야 됩니다. 1번 질문은 양쪽 다 잘못이 없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 요구할 수 없다. 네, 돈 청구할 수는 없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맞는 질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계약금, 중도금 줬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네, 갑이 계약금, 중도금 있으면 네, 이쪽에다가 반환해야 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누구 잘못으로? 을의 잘못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돈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네 번째, 수령 지체 중 안 받다가 갑을 잘못 없이 날라갔다. 똑같습니다. 역시 을한테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게 되면 그 이익은 이쪽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 X입니다.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을 을한테 상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건물이 이렇게 이전됐다면 갑이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소득세가 5천만 원입니다. 어차피 내야 돼요. 수익이 2억인데. 그러면 어차피 5천만 원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양도소득세 5천은 을한테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20번은 정답이 몇 번? 5번. 자, 22번까지 한번 가볼까요? 22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한테 매도했다. 이행기 도래전 병의 강제 수용, 강제, 협의 취득 아닙니다.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 받게 되었다. 양쪽 다 잘못이 없네요. 그럼 1번, 갑의 을에 대한 이전 의무 소멸합니다. 이때 을은 대상 청구권 행사로서 갑에게 수용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네, 을이 지금 계약 체결 후 토지가 수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을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보상금 받을 권리를 나한테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줄 테니까 보상금 청구권,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 받았다면 보상금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대금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5번처럼 을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보상금 자체가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보상금 자체가 을한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구별하셔야 될 겁니다. 자, 거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냐? 네, 여기 위험 부담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럼 이제 하나, 제 3자를 위한 계약. 이제 요것이 하나 남아 있네요. 제 3자라는 계약. 특별한 계약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 계약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보통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 대금은 을이 갑한테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갑이 요청합니다. 나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좀 주라. 을이 알았다. 낙약자입니다. 그래서 병이 수익을 받는다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병은 수익자에 불과하지 이 계약 당사자는 아니라는 것.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면 262페이지에 262페이지에 문제 25번.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똑같습니다. 25번은 수익 의사표시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병이 누구한테? 을한테 수익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권리가 이미 발생했군요.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첫 번째, 갑병세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갑병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을은 이를 이유로 병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을은 이 관계, 대가관계거든요. 이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는 수익자한테는 항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X. 두 번째,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통정입니다. 아이고, 이게 통정이네요. 통정일 때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 병, 선의의 병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통정일 때는 이 병은 의사표시의 선의 제3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3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을은 당연히 병한테 돈 줄 의무는 없죠. 그래서 2번 질문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통정 매매일 때 이 수익자는 통정 후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맞고요. 세 번째 겁니다. 갑의 체불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했다. 자, 지금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을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지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갑한테 하지요. 그리고 돈 돌려받는 거 원상회복도 갑한테 해야 되고요. 손해배상도 을은 갑한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누구한테? 병한테 원상회복을 갑한테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을이 병한테 준 돈 있죠?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수익을 받아야 된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거꾸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때 갑이 해제합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자, 원상회복 을한테 요구합니다. 이때 수익자는 손해배상으로 수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에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수익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을은 이 매매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수익자 병한테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본관계 문제 가지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 25번 별표해 두시고 분석해 두실 것. 그렇게 해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답을 바로바로 맞힐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27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같은 겁니다. 자, 1번 질문은 을이 병한테 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최고 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면 yes가 아니고 no. 그래서 수령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령 거절로 본다는 것. 두 번째, 병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라도 갑은 착오가 있게 되면 착오를 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다음 세 번째 것입니다. 갑이 수익권을 뭐 하지 않으면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을은 매매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익자한테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3번. 다음, 병이 을에게 잔금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갑병 간에 이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도 을은 문제 가지고 항변할 수가 없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병이 대금을 받았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됐다. 병한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자, 수익자는 이 계약 자체에 문제 있거나 말거나 수익 받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수익자로서 수익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27번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아까 25번이 훨씬 더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끊어서 하겠습니다.